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파트 세미나 함수 스태틱 전역 변수 세미나를 진행을 맡게 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미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함수와 분할 정보 개념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변수, 그리고 세 번째로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함수와 분할 정복을 먼저 다룰 건데,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fx라고 하는 식에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fa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는 이런 녀석을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C++에서도 이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함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 서브루틴, 뭐 루틴, 메서드, 프로시저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가 뭐냐?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일정 코드를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함수를 왜 써야 하는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옆에 보이는 저 열혈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저 교재의 챕터 9의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규모가 크거나 그 형태가 복잡한 경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자,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천히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할 정복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메인이라는 하나의 함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과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을 좀 하자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코드를 다 때려 박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자면 구현에 필요한 기능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크기 함수들을 디자인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능별로 함수로 코드를 쪼개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 읽어보자면 문제의 발생 및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소스 코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의 범위를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장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경험으로 직접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을 하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분할 정복의 개념, 이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분할 정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C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C++이 아니라 C 언어에 대해서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왜 핵심적인 기능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함수의 구조부터 봅시다. 함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반환형,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목록, 함수의 실행문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유형의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함수의 유형 함수의 유형을 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달인자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경우, 전달인자가 있으나 반환값이 없는 경우, 전달인자가 없으나 반환값은 있는 경우, 전달인자와 반환값이 둘 다 없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뭐 모르겠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기 힘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전부 제가 알려드릴 그런 용어들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미나 진행하면서 저 네 가지 유형을 전부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교재의 챕터 9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 3 더하기 4 덧셈 결과와 5 더하기 8의 덧셈 결과를 출력하고 있죠. 자, 우선은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메인 함수 위쪽에 add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나와 있고 저렇게 이제 함수를 짠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함수를 짰으면 호출도 시킬 수 있어야겠죠. 함수 호출은 메인 안에서 저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매개 변수 리스트에 맞게 인자 3과 4라고 하는 적당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인트, 저 인트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요 인트라고 하는 것은 반환형, 다시 말해서 add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전부 다 되면 인트형 데이터가 반환이 된다.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저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형의 자료형에 맞춰서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실행을 시키고 있죠. num1과 num2라고 하는 변수가 add 옆에,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 옆에 오른쪽에 가로 쳐져 있고 num1과 num2라고 하는 마치 변수를 선언한 듯한 저 두 가지, 저 두 녀석이 덧셈 연산의 결과가 리턴 문 오른쪽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결과가 이제 인트형 데이터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 리턴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리턴 제로라고 하는 저 명령문을 봤을 때 처음 본 키워드죠.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메인문에서 리턴 제로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의 종료가 아니라 단지 함수가 끝나서 값이 반환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이제 메인 함수에서 0이 반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함수가 다시 말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종료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0이 반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라고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0이 아닌 다른 값이 이제 반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비정상적인 종료가 일어났다라고 컴퓨터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d라고 하는 녀석 옆에 부르는 요 변수 선언과도 같은 요렇게 생겨먹은 얘네들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함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함수에 전달하기 위한 변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add라고 하는 녀석에 3과 4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었죠. 그 3과 4라는 데이터들이 num1과 num2 순서대로 3과 4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에 맞게 인자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시키기 위해 입력시키는 값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인자를 적절하게 집어넣어 줘야 함수를 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적절하게 호출을 시켰으면 이제 적절한 값이 반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뜯어보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7이라고 하는 3 더하기 4의 덧셈 결과가 반환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기본에 대해 익히신 거예요. 이제부터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 익히셨으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른 함수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기 how to use this prog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저기에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환형도 없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로에 void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제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void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void 쪽에 주석이 쳐졌죠. 주석이 쳐졌다는 것은 저 부분 컴파일하지 말라는 뜻이고, 사실상 컴파일러는 저 void라고 하는 키워드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매개 변수가 없으면 void로 명시하지 않고 빈칸으로 둬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4가지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봅시다. how to use this prog, 매개 변수 없고 반환값 없는 녀석이고요. 얘네들은 매개 변수는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애들,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둘 다 있는 녀석이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add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은 없는 경우죠.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함수를 보셨습니다.
최종 결과로 돌리게 되면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해가지고 12와 24를 입력을 하면 덧셈 결과가 36이 출력이 되죠. 실행하는 것을 보시면 How to use this 프로그의 경우에는 그냥 출력만 하면 Cout을 통해서 그냥 특정 문자열을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의 입력이나 반환조차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매개 변수도 반환 타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드 넘의 경우에는 숫자 하나를 불러오는 거죠. 다만 이제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 데 있어서 cin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뭐 따로 그 뭐랄까요 매개 변수, 인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개 변수 리스트에 void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입력을 받았으면 다른 곳에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턴 문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show as resul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덧셈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result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줬죠. 그래서 저 result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가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래서 반환 값으로 덧셈 결과 출력 cout을 사용을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입맛에 따라 함수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상황극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함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밑에 func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시나요? 예, 나도 함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특정 문자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매개 변수도 반환형도 필요가 없어서 void func 매개 변수 없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컴파일을 돌려보려고 하니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컴파일 에러가 뜨어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 저렇게 코드를 짜서 컴파일을 돌리면 실행을 시키면 컴파일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멘붕에 빠져요. 아이 도대체 왜 안 될까? 배운 대로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실수가 있는데 왜 안 되었는지를 보면 컴파일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C++이라고 하는 이 언어로 짠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주는 녀석인데 그러기 위해선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읽기 때문에 저기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짠 func라고 한 함수의 정의문에 도달하기 전에 함수의 호출문에 먼저 도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컴파일러는 아직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 소스 코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호출시킨 저 func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추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func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 예, 그거를 컴파일러한테 미리 알려주게 되면 func라고 하는 녀석의 실행문을 몰라도 컴파일러가 여기 소스 코드 어딘가에 func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문이 존재하겠구나. func라고 하는 녀석의 실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func라고 하는 호출문을 봐도 그냥 패스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함수의 원형 선언이라고 하고 전방 선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설명을 하든 앞쪽에다가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다. 함수 전방 선언한다. 그런 식으로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함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시키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함수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근데 함수 이름 짓는 데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왼쪽 교재가 살짝 달라졌어요. 그죠? 열혈 C 프로그래밍이었는데 C++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죠.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기능은요. C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C++에만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해당 교재의 챕터 1-23을 보면 C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C++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자를 통해서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선언 형태가 다르다면 동일한 이름의 함수 정의를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챕터 1-25페이지에 있는 이 예제에 바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행문을 보시면 my func void cold, my func 캐릭터 c cold, my func int a int b col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함수 이름은 전부 my func로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컴파일러가 my func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시켰는데 도대체 어떤 기능의 함수로 호출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 녀석들로 알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한 놈은 매개 변수가 없고 한 놈은 캐릭터, 한 놈은 int a, int b니까요. 그래서 전달되는 인자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함수의 호출문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컴파일러가 함수의 이름은 같더라도 매개 변수의 리스트를 보고 인자 값의 형태를 보고 어떤 함수를 호출시키는 거겠구나, 어떤 기능을 실행시켜야 되는 거겠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작 이름 짓는 건데 도대체 이 기능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이걸 왜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고작 이름 중복 허용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계에 나가서 개발자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의 가장 힘든 일, 이거 1위가 바로 이름 짓기로 나왔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능은 전부 다 똑같은데 자료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전부 다 다르게 지어야 한다면 그 함수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껄끄러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력한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의 커리큘럼에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고요. 함수 오버로딩 끝났으니까 이제 디폴트 값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당 내용은 왼쪽에 있는 교재 챕터 1의 27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C++의 함수에는 디폴트 값, 여기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의 디폴트라고 하는 건 기본 설정을 뜻하죠. 그래서 C++의 함수에는 디폴트 값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언된 매개 변수의 수보다 적은 수의 인자 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달되는 인자는 왼쪽에서부터 채워져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디폴트 값으로 채워진다. 반드시 오른쪽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부터 채우는 형태로 정의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뜻이냐? 또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챕터 1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박스 볼륨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선언부를 좀 주목을 하시자면요, 선언부에 디폴트 값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저 with라고 하는 녀석이랑 hate라고 하는 녀석이 1이라고 하는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 저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디폴트 값이 채워져 있죠. 제가 왜 오른쪽부터 디폴트 값을 채워 나가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곧 있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함수의 정의문에는 디폴트 값이 없죠. 선언부의 디폴트 값을 써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볼륨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 length, width, height에다가 333을 값을 넣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폴트 값 설정과 관계없이 length, width, height 세 매개 변수에 3이라는 값이 각각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은 무시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최종 결과인 27이 출력이 되겠죠. 다만 이제 인자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요 경우에는 length의 5, width의 5, height의 1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height의 디폴트 값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함수가 인자의 값을 매개 변수에다 갖다 끼워 맞출 때 왼쪽부터 끼워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오른쪽부터 디폴트 값을 설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가 25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랭스의 7, 위드의 1, 헤이트의 1, 그래서 7, 1, 1 해가지고 7 곱하기 1 곱하기 1은 7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7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주석을 쳐놓은 것을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랭스의 디폴트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최소 한 개의 인자를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하지 않게 돼버리면 저 호출은 컴파일 에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 랭스에다가 1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저 호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결과값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디폴트 매개 변수까지 따라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챕터 1 함수와 분할 정보기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역 변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변수의 선언 위치와 함수는 깊은 관계가 있다 하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나눠놨죠. 자, 이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녀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기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 두 가지도 이제 제가 앞서 계속해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 출처로 보여드리고 있는 윤성우의 C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교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챕터 9의 22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변수란 해가지고 지역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지역 변수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중괄호에 의해 형성되는 영역을 뜻한다. 따라서 중괄호 내에 선언되는 변수는 모두 지역 변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함수를 만드실 때 중괄호를 쳤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그 중괄호라고 하는 녀석이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함수뿐만이 아니라 조건문과 반복문에도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쳤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if문, else뿐만 아니라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중괄호 안쪽 여기를 갖다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의 소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223페이지에 지역 변수는 중괄호를 벗어나면 자동 소멸, 지역 변수는 선언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선언된 지역이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인 함수가 시작하자마자 int num은 17 해가지고 num이라는 변수에 17이라는 값이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simplefunc1이라고 하는 함수로 진입을 하는 그런 호출문이 있죠. 그래서 진입을 해봤더니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num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10을 초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1회차 세미나 때요, 변수의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메인 함수에 있는 num과 이름이 중복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이 달라서입니다. 애시당초에 simplefunc1이라고 하는 곳은요, 메인 함수에 있는 num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simplefunc1이 simplefunc1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 simplefunc1이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저 num이라고 하는 저 변수 num이라고 하는 녀석은 메모리에서 소멸되기 때문이죠. 리턴 제로가 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에서 소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num1과 num2가 20과 30이 각각 초기화가 돼서 메모리에 할당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리턴문을 만나면 함수가 끝나면 메모리가 해제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인문까지 끝나게 된다면 리턴 제로를 만나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삭제되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문과 반복문에도 해당이 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 안쪽에서 중괄호를 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안쪽에서 int형, float형 그런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조건문과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마다
메모리에서 선언되고 반복되는 것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폼은 안에서 그 소괄호 열고 거기에 뭐 변수 선언하고 int i는 0 해가지고 그 뒤에 세미콜론 찍고 i는 뭐 몇보다 작으면 실행, 요거 기억나시나요? 예. 폼은 옆에다가 소괄호를 열고 int형 변수를 선언하는 그것도 바로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폼문이 완전히 탈출이 일어나게 되면 int i라고 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에서 삭제된 그런 녀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변수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했었죠. 자, 이제 전역 변수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키워드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역 변수부터 알아볼 건데요.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230페이지를 보면 전역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라 나와 있냐? 전역 변수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변수로서 지역 변수와 달리 중괄호 내에 선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종료 시까지 존재한다. 별도의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된다. 프로그램 전체 영역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또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의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전역 변수가 할당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문 안에 변수가 선언이 된 것이 아니라 메인문 바깥에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함수 바깥에서 선언된 저 녀석, 제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0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었을 때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cout 밑에 add에다가 인자 3 집어넣은 저 함수 호출문 보이시나요? 저거 넘어가고 나서 이 실행문이 실행이 될 때 3만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0이었는데 3으로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add 함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메모리에 남아있다가 return zero를 만나고 나서야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얼마든지 메모리에 선언이 되고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는 것은 뭐 필요할 때마다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변수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존재해요. 단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챕터 9의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역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프로그램은 복잡해지며 좋은 구조의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전역 변수의 선언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전역 변수를 선언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거든요. 그 좀 규모가 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제가 해봤자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전역 변수를 너무 남용하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구조가 너무 복잡해진다. 그런 단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론적으로나마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전역 변수를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스태틱 변수란 게 무엇이냐? 지금 지역 변수 더하기 전역 변수는 스태틱 변수라고 해가지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조합을 해서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준비를 했냐면요. 스태틱 변수의 특징 때문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 교재의 챕터 9의 234페이지를 보면 함수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에 스태틱 선언이 붙게 되면 다음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당 및 초기화되어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한다. 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선언된 함수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 첫 번째 조건은 지역 변수랑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당 및 초기화되어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한다. 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전역 변수와 같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요 그림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제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의 234페이지 예제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에는 1, 2, 3 이렇게 값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1, 1,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대체 메모리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심플 펑크에 선언되어 있는 static int num1 저 녀석이 바로 스태틱 변수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0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서 값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펑크라고 하는 녀석을 포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일단 뭐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총 3번 호출이 되겠죠. 일단 i에는 0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함수가 시작되고 나면 num2라고 하는 저 지역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출력이 일어나겠죠. num1과 num2가 둘 다 덧셈이 일어나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1과 1이 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심플 펑크라고 하는 함수가 끝날 때 num2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삭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심플 펑크라고 하는 녀석을 재호출시켰을 때는 반복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num2가 0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이 증가됐으니까 num2는 1이 되고요. num1은 아까 전에 스태틱은 메모리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num1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이 증가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1 더 증가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될 때 2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직전의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num1에 3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스태틱 변수에 대해 이해를 하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스태틱 변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변수까지 끝이 났는데요. 사실 원래는 재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세미나 주제가 지금 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재기함수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당시에 슬라이드가 100장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미나가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재기함수를 넣으려 했는데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재기함수까지 이제 다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까봐 재기함수를 굳이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자, 재기함수를 호출시키는 방법은 구글신과 킹갓 멘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가 끝이 났으니 과제 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메뉴판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2회차 때 과제가 0, 1, 2까지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3과 4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설탕 배달 문제죠. 1, 2, 3, 4번에 대한 그 모든 조건은 이 선택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 출력 구현하는 함수, 달팽이 문제에 대한 소스 코드를 담는 함수, 피보나치 수열 함수, 설탕 배달 문제 함수 해가지고 총 메인 함수를 제외한 4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건이 2회차 과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 설탕 배달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수 3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A, B는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자연수고요. N은 피보나치 수열의 몇 번째 수를 출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의 자연수를 입력을 받았다면 A, B로 시작하는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자연수가 무엇인지를 출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을 했으면 2회차 과제처럼 다시 이렇게 메뉴 선택지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설탕 배달 문제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죠. 사실 이 문제의 출처는 바로 요 백준 사이트입니다. 요 백준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상근이는 요즘 뭐 설탕 공장에서 설탕 배달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상근이가 귀찮아가지고 최대한 적은 봉지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최대한 적은 개수의 봉지를 배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달래요. 그리고 첫째 줄에 n이 입력을 되면 몇 킬로그램의 설탕을 배달해야 하는지를 n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상근이가 배달하는 봉지의 최소 개수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정확하게 nkg을 만들 수 없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한다고 하죠. 3kg의 봉지와 5kg의 봉지로 4kg을 정확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가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세미나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요번 세미나가 제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제가 맡기로 했던 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하균 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제 마지막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디스코드 방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